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고 설 명절이 다가오니 작년 이맘때 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그 사건으로 인해 제 인생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걸까요? 그 사건으로 가난한 사람이 항상 선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놈의 법도가 중요해 그런 줄 알았는데 돈이면 그 법도 따위 뭐가 그리 대수일까 싶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자기네들 돈도 아니면서 말이죠. 공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물불은 가리고 똥오줌은 구별해야 하는 건데 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인연이 만들어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더 늦기 전에 걷어낼 수 있게 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죠. 저는 충청도와 강원도 사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비닐하우스와 과수원을 좀 많이 갖고 계신 편이죠. 소위 부농이라 부르는 분들까지는 아니지만 수입도 안정적으로 괜찮으신 편이고 그 덕분에 어릴 적부터 삼남매가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말하는 부족함과는 또 다른 점이 있겠죠. 저희 동네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대학을 서울로 와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브랜드도 모르고 명품 하나 없고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서울 중산층 정도의 수준은 살았으나 그 이상은 안 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저희 동네가 간간히 TV에 나올 때 관광지이거나 산이 좋아 사극 배경으로 나오다 보니 대학 친구들도 시골에서 살았는데 진짜 티 하나도 안 나 하더군요. 저희 아빠 농사 지으셔도 저희 집 지역 도심지에 있었고 아파트 생활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서울 사람들 자기네 사는 동네 아니면 엄청 후진 줄 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처음엔 기분 좀 나빴는데 나중엔 그래 여기가 뭐 다 편하고 뭐가 많긴 하지 하면서 그러려니 해졌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자취하고 나니 서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심을 부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서울 생활에 점점 익숙해질 무렵 학교 벤치에 앉아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마시지도 않는 편의점 커피를 내밀며 우리 같은 수업 듣죠? 하더라고요. 주변에 원래 관심이 없던지라 그랬나요? 죄송해요. 제가 주변을 잘 살피는 편이 아니라서요. 무슨 수업인데요? 했더니 방금 현대미술사 수업 듣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하더군요. 교양 선택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 네, 맞아요. 저 그 수업 시간에 혼자 들어서 되게 조용히 있는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했더니 너무 조용해서 알아봤죠. 예쁜 여자가 혼자 조용히 있으면 남자들은 다 알죠. 하더군요. 예쁘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다니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 그저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면 인사라도 해요. 하더니 가버리더군요. 그 사이 제 곁으로 온 친구는 누구야? 하기에 아, 몰라 교양 필수 같이 듣는 사람이래 하며 웃었더니 야 근데 너무 촌스럽게 생겼다. 중국 영화에 나오는 사람 같아 라고 해 크게 웃었습니다. 진짜 중국 영화에 나오는 빨간 폴로 티셔츠를 입은 키 크고 못생긴 악당같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얼굴을 알게 된 그 남자는 다음 수업 때부터 자연스럽게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 수업에 아는 사람도 없던 터라 인사는 주고받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익은 그 사람은 보니까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더라고요.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 인맥 좋은 사람이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와도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많이 차분해져 있을 때여서 주변에 더 관심이 없을 때이긴 했거든요. 그렇게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교양 필수 수업이 마지막인 날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던 수업이라 종강이 아쉽기도 했고 곧 방학이니 집에 더 다녀올 생각을 하며 짐을 챙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가와 수진아, 내일 저녁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내일 약속이 있어서요. 그랬더니 그럼 연락처 좀 알려줄래?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더군요. 그 사람 뒤쪽으로는 우르르 남자들이 서 있는데 난감하더라고요. 우물쭈물하는 제 모습을 보더니 그럼 이게 내 연락처인데 너 편할 때 연락 좀 줘 하더니 번호를 주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긴 했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연락도 안 한 채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솔직히 그 연락처가 어디 있었는지 신경도 못 썼습니다. 그때가 3학년 여름방학이라 마지막으로 그나마 마음 편히 보낼 방학이었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여행, 저만의 시간에만 신경을 쓰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도 2주 정도 다녀오고 혼자 제주도도 일주일 정도 가보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14박 15일 유럽 배낭여행도 패키지로 다녀왔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는 일주일 동안 클럽도 실컷 가고 술도 엄청 마셨었죠. 그때가 아니면 3학년 2학기부터는 취업 준비 시작해 4학년 졸업 때까지는 그렇게 충분히 놀 시간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는 방학도 방학이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느라 그 사람에게 연락처를 받은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개강은 다가왔습니다. 수강 신청을 성공적으로 해낸 터라 비교적 기분 좋게 개강을 맞이하고 영어 스터디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한 학번 선배인 과 선배가 와서 너 김도훈이라고 알아? 하며 묻더군요. 그래서 선배가 그 사람 어떻게 아세요? 하며 물었죠. 김도훈, 교양 필수의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동아리 선배 너 아냐고 묻더라. 작년에 복학해서 동아리에서 가끔 봤는데 개강하자마자 오더니 널 물어보던데? 라고 하기에 아 그래요? 연락 달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방학 때 바쁘게 지내서 연락 못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래? 야 잘했어. 그 선배 남자애들한테는 인기 많은데 여자들한테는 원래 인기 없어. 아무튼 그래서 우리과 후배라고 했더니 전해달래. 자기 계속 기다린다고. 난 또 무슨 소린가 했네. 예쁜 건 알아갖고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괜히 선배가 곤란할까 싶어 문자라도 드리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번호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기에 그때 수업 들었던 책을 뒤졌더니 그때 그 사람이 주었던 메모지 그대로 책 뒷표지 사이에 끼어 있더군요. 그래서 그 번호로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선영 선배한테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방학 때 좀 바빠서 연락 못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실까요? 라고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보내려고 애를 쓰며 보냈죠. 깊게 얽히긴 싫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오더군요. 통화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통화까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얼른 빨리 마무리하자는 생각에 편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통화하기 되게 힘들다. 선영이 아니었으면 연락도 못 받을 뻔했어. 하기에 선영 선배랑 OT 때 같은 방을 써서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더니 무슨 일은 그냥 너 궁금해서 그러지 하는데 왜인지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궁금하다는 말이 좀 설레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꽤 오랜 시간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 수업은 뭘 듣기로 했는지도 이야기했고 어떤 분야에 취업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고 졸업까지 똑같이 새 학기 남은 이야기도 했죠. 그렇게 우리는 가끔 통화했고 가끔 만나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떤 때는 운동장을 바라보며 편의점 커피를 마시기도 했고요. 그 사람은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만나기 전까진 그냥 그렇다가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처럼 지칠 때 만나 10분 정도만 이야기를 나누어도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울 방학이 될 무렵엔 같은 스터디를 듣고 다음 학기 교양 수업을 함께 듣기 위해 수강 신청을 하고 있더군요. 자취하는 제 집에 오는 유일한 남자가 되었고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는 취업 준비와 스터디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오빠가 조언해준 대로 하면 토익 시험 점수도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주변에 친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겠죠.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건 여자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오빠는 뭐 다른 남자들처럼 술, 게임 이런 걸로 속썩이거나 서운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스타일은 저랑 만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많이 교정해줬더니 많이 좋아지긴 했죠. 그렇다고 갑자기 왕자님이 된 건 아니었지만 전보다 봐줄만 했습니다. 그런 오빠였지만 한 가지, 제가 지방 출신이라는 걸 은근히 깔보는 것처럼 말하는 점은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빠보다 대학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패션 센스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돈이 없어 얻어먹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너가 시골에서 와서 그런 거지. 이런 건 서울에서는 별것도 아니야. 라던가. 너희 시골에서는 그렇게 해? 라는 식으로 자신이 서울 출신임을 굉장히 뽐내듯 말했거든요. 솔직히 제가 서울 와서 사귄 남자들 중 패션이며 외모는 제일 촌스러웠는데 말이죠. 그저 할아버지 때부터 서울에 정착하셔서 자신은 본토백의 서울 남자라며 얼마나 잘난 척을 하든지 그 점이 제일 싫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3살 많으면서 굉장히 인생을 오래 더 산 사람처럼 말하는 것도 좀 싫었고요. 그런데도 그 당시 저에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었고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이었기에 단점들은 좀 작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아무튼 저는 4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화장품 회사였는데 제가 제일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는 아니었지만 업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라 다들 취업 잘했다고 부러워하더군요. 오빠는 IT 기업에 취업을 준비했지만 번번이 낙방을 해 좌절했습니다. 그런 오빠를 저는 응원하며 뒷바라지 아닌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하며 오빠 덕을 많이 본 터라 저 역시 오빠에게 힘이 되고 싶었거든요. 오빠는 하반기 취업에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제일 가고 싶다는 회사에 취업에 성공하자 저에게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지. 내가 해낸다고 했잖아.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며 이야기해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별로 한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서 그냥 데이트 비용 좀 내고 영양제 2번 정도 사주고 그 정도였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하느라 정신없었기에 귀찮게 안 하기도 했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취업에 성공하고 나니 우리는 서로 되게 바빠졌습니다. 우리 2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모두 바빠졌죠. 그러다 보니 오빠에게 더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날은 퇴근 후 혼자서 정말 너무 외로웠거든요. 어느새 오빠 만나는 날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루는 회사에서 실수를 해 팀장님께 엄청 혼이 나고 야근 후에 집으로 와 불 꺼진 방에 불을 켰는데 그렇게 쓸쓸 하더라고요. 집에 전화를 하자니 너무 늦어 부모님은 주무실 시간이라 전화도 못하고요. 그런데 오빠가 집 앞에 왔다며 잠깐 나와서 간식 가져가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나가서 오빠를 봤는데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보같이 서서 울었더니 우리 수진이 무슨 일 있었어? 라며 놀라서 안아주는데 너무 외로워서 라며 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일단 집으로 올라가 절 달래주는 그 사람에게 고마워.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어서 외롭더라. 진짜 오빠 안 왔으면 나 너무 우울할 뻔했어. 했죠. 그러자 그 사람이 아이고 힘들 때 누구라도 있으면 너무 좋지. 그게 나라서 다행이다. 전화하지. 라고 하는데 오빠도 바쁘잖아. 그래서 연락도 못하고 하면서 눈물이 다시 났습니다. 그런 저를 안아서 토닥토닥 해주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고맙든지 정말 엎드려 절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되었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전에도 함께 갔던 곳이라 아무 의심 없이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촛불로 만든 길에 꽃잎이 흐트러지게 뿌려져 있고 벽 한켠의 스크린에서는 저와 오빠가 데이트하며 찍은 사진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는 오빠가 앉아 제가 등장하는 동시에 연주를 하며 노래를 하고 있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분위기에 놀라서 있는데 노래를 마친 오빠가 꽃다발을 들고 제게 와 우리 결혼하자 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 전 외롭다는 제 말에 결혼을 결심한 오빠가 고맙기도 했고 이제는 저도 서울에 가족이 생긴다고 하니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좋다고 대답하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오빠의 프로포즈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내려갔죠. 내려가는 내내 차창밖 모습을 보며 우와 나 이런 게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는 성묘도 경기도까지밖에 안 가서 라며 호들갑을 떠는 오빠의 모습에 약간 빠직하였지만 좋은 날이니 좋게 좋게 가자 싶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도착해서는 난 또 소 있고 막 그런 시골집 생각했는데 여기도 이런 아파트가 있어? 진짜 좋다 하며 눈이 휘둥그레지기에 여기도 다 사람 살아 하며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음식 솜씨 좋으신 우리 엄마는 사윗감 온다는 소리에
또 한 상 거하게 차려놓아 입이 떡하니 벌어졌습니다. 오빠도 선물로 준비해간 양주를 내놓으며 너무 많이 차리셔서 어머니 힘드셔서 어떡해요? 오늘 이거 다 먹고 가겠습니다. 라며 웃으며 신나게 밥을 먹더라고요. 원체 먹성이 좋은 사람이라 좋아하겠다 싶었습니다. 그 많은 음식을 다 먹지는 못했지만 거의 다 먹고 저희 부모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도 하하호호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워낙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라 엄마랑 아빠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친오빠는 일이 바빠서 못 오고 여동생만 미리 와 있었는데 부엌에서 다과 준비를 하며 말하는 건 너무 재밌는데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 하기에 너 신랑감은 얼마나 잘생기나 보자 하고는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파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 시골이라 그래서 화장실도 엄청 걱정했는데 집 너무 좋더라. 그렇게 넓은 아파트는 그 지역에서 거기 하나지. 어머님 아버님도 농사 지으신다더니 너무 세련되셨네 라며 또 시골 발언을 하기에 오빠 오늘 보고서도 시골이야? 도심지잖아. 그냥 지방인 거야. 그리고 우리 동네에 우리 집보다 더 넓은 집도 많고 농사 안 지으면서도 전원주택 사는 사람도 많아. 우리 엄마 아빠 농사 지으셔도 사람 써가면서 하시니까 꾸미기도 좋아하시고 라며 약간 뾰족해져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오빠 생긴 건 더 시골 사람 같거든? 이라고 하고 싶었지만 외모 비하를 할 수 없으니 참았죠. 그러자 아니 내 말은 좋다고 집도 부모님도 동네도 다 좋다는 얘기지. 나는 서울만 살아봐서 잘 모르니까 알았어 미안해 라며 웃기에 저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주말이 되어 오빠네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유명하다는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고 어머니 좋아하신다는 백화점에서 과일 바구니를 사서 가느라 아침부터 정신없이 준비해 오빠와 만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긴장되더라고요. 어른들하고 자리를 겁을 내기도 하고 어색해서 불안했습니다. 오빠의 안내에 따라 집으로 향하는데 꼬불꼬불 골목길을 올라가야 해 신고 온 구두가 불편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우리 동네가 좀 가파르지? 미리 얘기해 줄걸. 우리 동네는 거의 이런 길이야. 서울 살았으면 알았을 텐데 수진이가 지방에서 와서 몰랐지. 내가 깜빡했어. 라고 하는데 또 약간 빠직하더군요. 그래도 날이 날이인 만큼 다른 소리 안 하고 싶어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여기야 라고 오빠가 안내하는 집으로 들어서니 드라마에서나 보는 옛날식 철문이 삐거덕거리며 닫혔습니다. 마당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좁은 틈을 지나 현관문을 여는데 굉장히 좁은 공간에 신발들이 놓여 있더군요. 오빠의 안내에 따라 들어서며 한 켠에 신발을 벗고 들어서니 주방 겸 거실이 보였습니다. 5사람 정도가 서 있으니 꽉 차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오빠의 남동생은 고개로 인사만 하더니 부엌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야 겨우 저와 오빠네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케이크와 과일을 보더니 시골에서 왔다더니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너무 고마워 잘 먹을게 하시더군요. 그러자 아버님은 원래 시골 사람들이 이런 거에 더 빠삭하지. 집이 농사 짓는다고 했지? 그러니 과일 이런 것도 잘 고르겠지 하시더군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웃기만 하고 있는데 나 저번 주에 인사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시골도 살만 하겠더라고. 엄마랑 아버지도 더 연세 드시면 그냥 시골 가서 사세요. 거기가 집값도 더 쌀 거 아니야 라며 히히덕거리더라고요. 아무리 서울 집값이 비싸도 그 집 팔아서 지방 내려가 살기 힘들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도 뵌 첫날이니 아무 말 말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주스를 따라오시더니 우리가 일하느라 식사 준비를 못했어. 이 앞에 맛있는 데 가서 밥 먹어요.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바쁘다니까. 우리 애가 내려가서 너무 잘 먹고 왔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미안해 라고 하시더군요. 웃으며 이야기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이해하고 넘어가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스를 마시고 식당으로 가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착해보니 동네 삼겹살집이었습니다. 동네 포장마차 같은 집이었는데 동그랗게 둘러앉아 드럼통 같은 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고깃집 좋아합니다. 하지만 결혼하겠다고 인사 온 첫날 이런 집에 오는 게 맞는 건가 싶고 그날 예쁘게 보이고 싶어 입은 옷이 좀 불편했기에 애썼지만
표정 관리가 잘 안 됐나 보더라고요. 정신없고 서로 대화는커녕 고기 굽느라 정신없이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오빠가 오늘 수진이한테 다른 면을 본 것 같네 하더군요. 그래서 뭐가? 했더니 어른들 앞에서 좀 불편하다고 그렇게 표를 내는 무슨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준비를 못하신 건 맞지만 좀 실망스럽더라 라고 이야기하기에 오빠, 내가 표정 관리를 못한 건 미안한데 싫다기보다 당황스러웠던 거지. 아무리 그래도 조용히 대화 나눌 수 있는 집도 아니고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첫 인사는 좀 그렇지. 오늘 어머님 아버님하고 나눈 대화가 뭐가 있어? 우리 엄마께서는 그렇게 많이 준비하셨었는데 내가 이런 대접 받은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엄마가 일하시느라 그러셨다고 미리 양해 구했잖아. 그래, 수진이처럼 시골에서 여유롭게 시간 많은 삶을 살다가 우리처럼 빠듯하게 사는 서울의 삶을 이해 못할 수 있지. 다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만 풀자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겨우 준비를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사소할 수 있는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없이 차에서 내려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2주 후쯤 상견례 날짜를 잡고 식당은 오빠가 예약하기로 했습니다. 신신당부하며 꼭 한정식집으로 예약할 것을 권했죠. 다행히 예약한 집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당일은 별일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단지 오빠네 부모님께서는 우리 결혼에 보태주시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울은 물가가 다 비싸서 저희가 나중에 손 벌리는 것보다 지금 못 보태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시는 어머니의 말이 좀 거슬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뭐 지방이라 여유로우신 건가요? 능력의 차이를 자꾸 지역의 차이로 메우시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무탈하게 결혼했습니다. 저는 살던 집 전세 빼고 모아놓은 돈 보태고 오빠도 모은 돈 보태고 모자란 돈은 대출 받고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사실 엄마랑 아빠가 모자르면 쓰라고 돈 주신다고 했는데 이미 제가 보탠 돈이 더 많아 그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던 집 전세도 부모님께서 해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대출금 갚기 전까지는 임신은 미루고 맞벌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저는 내심 신혼을 즐기다가 아이를 갖고 싶었기에 다행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알콩달콩 살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법도를 굉장히 강요하시더군요. 안부 전화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해야 하고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부모님 모셔서 식사 대접도 해야 하고요. 명절엔 당연히 음식하고 자고 가야 하고 먼 친정에 자주 가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생전 처음 듣는 서울 법도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아들 장가 보내면서 서운하셔서 그러시겠지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엄마가 재작년 추석 직후 아침에 일부러 은행에 가시다가 음주 차량에 치이시면서 크게 다치셨어요. 왼쪽 팔과 다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도 하시고 병원에 오래 누워 계셔야 했죠. 오빠는 아빠가 생산하는 농산품을 연계해서 해외에 파는 일을 하는데 그 덕분에 아빠의 일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더 넓히신다고 땅을 더 구입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느라 오빠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여동생은 지역대학 나와 기회가 돼서 어학연수를 갔던지라 엄마 병간호할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내려가 엄마 병간호를 하며 지냈습니다. 신혼인데 신랑이랑 떨어져 지내게 되니 안타깝긴 했지만 엄마가 아픈데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회사도 휴직을 해놓았지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는 연락하셔서는 그래도 남편만 두고 가는 게 어디 있니? 요즘처럼 코로나도 유행인데 시골은 더 위험하잖아, 위생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됐으면 시부모한테 와서 먼저 고하고 가야지. 하여간 시골에라 가르칠 게 많다. 어쨌거나 기왕 갔으니까 잘하고 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오빠, 어머님이 하는 말씀이 뭐야? 엄마 이렇게 다쳐서 나 너무 속상한데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그거야? 나 너무 화가 나 라고 신랑에게 따졌더니 엄마는 서울뿐이라 시골 사람들의 그런 정을 잘 모르셔. 너가 이해해 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여기서 서울 사람이 왜 나와? 시골 사람의 정? 그럼
왜 어머니께서는 2주에 한 번 우리 집에 오시는데 결혼할 때 보태주신 것도 없으면서 맨날 얻어만 드시고 그건 서울 사람 정이야?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까지 서로 연락을 안 했죠. 2주에 한 번 집으로 올라와 짐을 다시 꾸려 내려갔는데 며칠 후 올라가니 그래 수진이 너가 속상할 것 같아. 아무래도 결혼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더 자주 만났으니까. 그런데다 어머님 저렇게 사고 나서 아프시니 더 힘들지.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다시 잘 말해놓을게.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 병간호해.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화해를 하고 저는 다시 병간호하러 내려갔습니다. 신랑에게 미안하기도 했죠. 함께 하고 싶어 결혼한 건데 혼자 지내게 해서요. 그래서 엄마 얼른 나으시라고 열심히 병간호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차에 직접 치이신 게 아니고 차의 옆부분에 밀리면서 넘어지신 거라 목숨은 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CCTV를 보는데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시간이 흐르고 엄마께서는 재활까지 받으시고 퇴원을 하셔서 집에서 계시게 되었습니다. 아직 불편하시긴 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셨고 병원 방문은 아빠께서 하시기로 했습니다. 집안일은 사고 직후부터 오시는 아주머니께서 하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집으로 올라오기로 했죠. 집에 다시 돌아오니 애틋한 마음 때문인지 서로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가족 돌봄 휴직을 해놓은 상태라 1달 정도 시간이 더 남아 주부 놀이도 해보고 그 기간만큼은 다툼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하고 다시 정신없이 지내며 엄마에게는 전화만 하고 내려가진 못했습니다. 그러다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걱정이 되더군요. 명절인데 아픈 엄마가 음식도 못하고 아빠랑 오빠가 바쁘면 명절도 없는지라 혼자 지내게 될까봐요. 일 봐주시는 아주머니도 집에 가셔야 하고요. 그래서 신랑에게 오빠 이번 설 명절에는 우리 집 먼저 다녀오자. 어머니께 얘기 좀 잘해드려. 아빠랑 오빠 명절이라 더 바쁘고 아주머니도 안 계셔서 엄마 혼자 힘드실 거야. 라고 했더니 응, 한번 말씀은 드려볼게. 근데 이미 양보를 많이 하셔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다. 하더군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참고 엄마 보러 다녀오자 싶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님이 전화하셨더군요. 얘, 너는 시집 온 거 맞니? 내가 며느리를 본 건지 상전을 모시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 명절에 친정부터 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그간 사정이 있어 참았는데 이건 정말 너무한다.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하시더니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끊으셨습니다. 일하는 중이라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나더군요. 손이 부들거려 일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신랑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이번엔 나 혼자 우리 집으로 갈게. 오빠는 오빠네 집 가. 우리 각자 집에 알아서 효도하자. 난 어머님 이해 못하겠어. 오빠네 집 법도는 그냥 오빠네가 하고 싶은 대로야. 난 양쪽 집에 공평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라고 보내고는 퇴근 때까지 핸드폰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오질 않더군요. 기다리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어느새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왔어? 라고 물으니 방금 집에 뭐 먹을 게 없다. 내가 있는 대로 차렸어. 밥 먹고 자. 하더니 예상과는 다르게 싱글벙글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살피고 있는데 내가 엄마한테 다시 잘 말씀드릴게. 미안해. 우리 신혼인데 너무 떨어져 지냈는데 이제 어디든 함께 가야지. 나도 이번엔 처갓집으로 갈 거야. 어머님 재미있게 해드리고 오자. 라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저는 눈물이 나는 걸 참으며 고마워. 내가 다녀와서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상 거하게 차릴게. 라고 웃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죠. 그렇게 설 명절에 맞춰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선물도 챙기고 엄마한테 필요한 보조기구들도 더 사고요.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버님이 주시는 땅 얼마나 돼?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땅? 무슨 땅? 했더니 아이 왜 그래? 어머니 병간했다고 땅 주시기로 했다며. 도장 잘 챙겨왔어?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듯 맞춰지더군요. 그날 저희 아빠께서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딸, 이번 설에 올 때 도장 가져와. 땅 명의 이전할 때 쓰게. 우리 딸 수고했으니까 아빠가 크게 쏜다. 이렇게요. 제가 잠결에 확인한 줄 알았는데 신랑이 봤던 거죠. 그래서 기분 좋게 상을 차리고
시어머니를 설득했겠죠.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안 챙겼어. 나 그거 받을 생각 없어. 자식이 부모 병간호한 건데 무슨 대가를 받아? 난 괜찮다고 할 건데? 라고 했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한참을 말없이 가더니 그래도 아버님이 우리 생각해서 주시는 건데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난 일부러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사는 집도 작고 우리 부모님도 계시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 집은 그렇다 치고 우리 아빠가 시부모님까지 왜 생각해? 오빠 설마 그 땅 팔아서 어머님 아버님 이사라도 시켜드리려고 그랬어? 라고 하자 아니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시니까 우리 집 넓혀가고 모시라는 뜻 아닐까?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오빠 없이 살다 보니 염치가 없는 건 알겠는데 그건 좀 억지 아니야? 내가 우리 엄마 병간호를 했는데 왜 어머님 아버님한테 죄송해야 하고 그 대가로 땅을 왜 줘? 그리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 핸드폰 보고 혼자 생각하고 그게 무슨 짓이야? 하며 목소리가 높아지자 휴게소에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 친오빠에게 전화를 하며 어디 휴게소니까 나 데리러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휴대폰을 뺐더군요. 그래서 전화 이리 줘. 오빠랑은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자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지 마. 애가 시골 서자라 그런가? 이럴 때마다 지친다. 라고 하기에 그래? 너는 서울서 거지같이 살아서 남의 돈으로 너희 식구 먹여 살리 궁리하니? 진짜 말만 서울 사람이지 그런 달동네 살면서 어디서 서울 부심이야? 라고 하자 갑자기 별이 번쩍 보이더군요. 그러더니 여기저기가 마구 아파왔습니다. 신랑이 제 뺨을 때리고 절 주먹으로 여기저기 때리고 있더군요. 너무 놀라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더니 휴게소에 계시는 안전도우미들이 오셔서 저와 신랑을 떼어 놓아주셨습니다. 휴게소 안내소에 가서 저는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드렸고 신랑과 저는 인근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친오빠에게 연락해 경찰서로 오라고 한 후 조서를 쓰고 있는데 휴게소에 있는 CCTV를 보며 본인들 맞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화면으로 보니 많이도 맞고 있어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 친오빠가 도착했고 신랑은 놀라더니 그때부터 빌더군요. 순간적으로 욱해서 내가 보이는 게 없었나 봐. 한 번만 봐주라. 형님 죄송합니다. 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빠에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며 이혼하겠다고 했죠. 오빠는 다 듣더니 이혼해. 거지 근성은 어디 못 줘.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어디서 꽁으로 뭐 떨어질까 싶어서. 어디서 이딴 놈이랑 결혼을 했냐? 라고 하니 눈빛이 변하면서 이래서 시골 것들이랑 엮이지 말아야 하는 건데 서울에서 살아봤어야 그 팍팍함을 알지. 지들은 시골에서 땅 파고 먹고 사니 그런 걸 알겠어? 하더군요. 그러자 경찰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거기서 시골이 왜 나옵니까? 라며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신랑 쪽에서 이혼 못한다고 버텼거든요. 욕심이 났겠죠. 소송은 폭력 이력으로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제 쪽이 6, 그쪽이 4로 나누게 됐고요. 원래 집 살 때 보탠 만큼 공동 명의하여 설정해 놓은 정도로 분할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위자료로 3천만 원 받았습니다. 폭력 피해자라 위자료가 세더군요. 감옥에 가기는 싫었겠죠. 지금 저는 서울에 취업한 동생과 회사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그저 외로운 마음에 거슬리는 거 다 눈 감고 했던 결혼이 이렇게 아프게 마무리될 줄 몰랐지만 아무튼 그렇게 끝났습니다. 오래 사귀던 사람이라 그 충격이 더 컸죠. 절 때리기까지 했으니까요. 이렇게 회사 다니다가 동생 시집 가면 저는 그냥 집으로 내려가려고요. 가서 엄마랑 아빠랑 새로 지으시는 전원주택 가서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괜히 사소한 거 참아주며 살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저처럼 크게 당하고 나서야 깨닫지 않으시길 제발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